욕망이 사라진다는 것은 흔히 해방으로 오해됩니다. 무엇을 원하지 않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편안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아도 되고 이루지 못할까 불안해할 이유도 없으며 스스로를 몰아붙일 명분조차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지점에 도달한 마음은 예상과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고요는 찾아오지만 그 고요는 따뜻하지 않습니다. 평온이 아니라 말없는 공백에 가깝습니다. 저는 그 공백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한때는 분명히 원하던 것들이 있었고 그것들은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얻지 못하면 괴로웠고 얻더라도 오래가지 않는 만족에 다시 괴로워졌습니다. 욕망은 늘 고통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욕망이 잦아들었을 때 저는 그것을 하나의 진전이라 여겼습니다. 마침내 삶의 무게가 가벼워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욕망이 물러간 자리에 남은 것은 가벼움이 아니라 방향 상실이었습니다. 마음은 더 이상 무엇을 향해 나아가지 않았고 그렇다고 완전히 멈추지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상태는 자유라기보다는 붙잡을 대상이 사라진 의식의 불안정한 정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욕망은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마음을 끊임없이 채우던 소음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소음이 사라지자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위안이 아니라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무엇으로 이 시간을 견뎌야 하는가? 무엇을 바라지 않는 마음은 무엇에 기대어 존재해야 하는가? 욕망을 버린 뒤에도 삶은 계속되는데 그 삶을 지탱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 이야기는 욕망을 끊어내는 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욕망이 약해진 뒤 그 다음에 찾아오는 마음의 상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원하지 않게 되었을 때 비로소 마주하게 되는 허무, 그리고 그 허무를 서둘러 채우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사유입니다. 저는 이 고요한 공백 속에서 인간이 가장 솔직해지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야말로 삶의 본질이 가장 날 것으로 드러나는 자리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욕망 속에 있을 때의 마음은 늘 바빴습니다. 겉으로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순간을 앞당겨 상상하고 이미 지나간 장면을 되짚으며 지금 이 상태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반복했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현재에 머물지 못하고 조금 더 나은 어딘가를 향해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 상태는 분명히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은 늘 결핍을 동반했고 그 결핍은 조용히 고통으로 번졌습니다. 얻지 못할지 모른다는 불안, 얻더라도 만족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 그리고 다시 다른 대상을 찾아야 한다는 피로감이 겹겹이 쌓였습니다. 욕망은 마음을 끊임없이 재촉했고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의 마음에는 하나의 분명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비어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욕망은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질 틈도 삶이 정지한 것처럼 느껴질 여유도 없었습니다. 괴로움은 분명했으나 공허는 없었습니다. 욕망은 의식을 끊임없이 점유했습니다. 생각할 대상이 있었고 기다릴 이유가 있었으며 내일을 상상할 명분이 있었습니다. 마음은 늘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방향이 틀어질수록 괴로움은 커졌지만 적어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고통은 흐르고 있었고 그 흐름 자체가 삶이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욕망은 저를 괴롭히는 동시에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삶이 의미를 가진 것처럼 느끼게 만든 것은 충족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상태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때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 소음이 사라진 뒤에 찾아올 침묵이
고통보다 더 낯설고 불안한 얼굴을 하고 있으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욕망이 괴로운 이유는 그것이 쉽게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충족되더라도 곧바로 그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한번 만족을 경험하면 그것을 오래 붙잡지 못합니다. 기쁨은 빠르게 퇴색되고 그 자리에 또 다른 결핍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욕망은 스스로를 끝내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끝나지 않기 위해 형태를 바꾸며 지속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의 고통은 분명합니다. 기다림은 길어지고 비교는 늘어나며 현재의 시간은 참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얻고 난 뒤의 마음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잠시 안도감이 스치듯 지나가고 곧바로 다른 생각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한가? 더 나은 것은 없는가? 다음에는 무엇을 바라야 하는가? 충족은 도착이 아니라 다음 결핍으로 넘어가는 짧은 다리에 불과합니다. 이 반복 속에서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욕망은 언제나 의식을 앞으로 끌어당기며 현재를 통과 지점으로만 취급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늘 불완전하고 의미는 미래에 유예됩니다. 그렇게 마음은 현재에 머무는 법을 잊고 끊임없이 아직 오지 않은 상태를 향해 소모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형태를 달리할 뿐입니다. 결핍의 고통이 충족의 허탈로 바뀌고 허탈은 다시 새로운 결핍으로 이어집니다. 욕망은 삶을 움직이게 하지만 동시에 그 움직임 자체를 고통으로 만듭니다. 멈추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마음을 늘 불만족의 상태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구조를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고통이 반복된다는 사실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이 반복이 멈췄을 때 찾아올 상태를 상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욕망의 순환은 괴롭지만 그 안에 있는 한마음은 적어도 무엇인가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남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려 합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시간 동안 저는 어떤 감정을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평온이 아니라 생각해 볼 틈이 없었던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마음은 늘 바빴고 그 바쁨이 사유를 대신했습니다. 괴로움은 분명했지만 그 괴로움은 늘 방향을 가지고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어디로든 향하고 있다는 감각은 그 자체로 마음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알게 됩니다. 욕망은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마음이 공허를 마주하지 않도록 가려주는 장막이었습니다. 욕망이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이 시간을 지탱하는지,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된다면 마음은 어디에 머물 수 있는지 같은 질문들은 욕망의 소음 속에서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욕망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더 이상 바라지 않게 되면 고통도 함께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지나치게 단순했습니다. 욕망이 사라진다는 것은 고통의 종결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감정을 맞이하는 일에 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마음을 끊임없이 채우고 있었고 그로 인해 비어있음에 대한 감각은 뒤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움이 멈추는 순간 마음은 자신이 무엇에 의지해 버텨왔는지를 비로소 자각합니다. 그때 찾아오는 것은 안도감이 아니라 방향을 잃은 의식의 불안입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낯설고 불편합니다. 욕망이 고통이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왜 그렇게 쉽게 놓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욕망이 사라진 뒤에도 삶이 계속된다면 그 삶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 질문들은 아직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남아 다음 사유로 나아가게 하는 여운으로 머무를 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조용해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며 시간을 보내지 않았고 이루지 못할까 조바심 내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기대가 옅어지자 실망도 덜 찾아왔고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 듯 보였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삶을 조금은 내려놓을 줄 알게 된 결과라 여겼습니다. 하루를 돌아보아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꼭 해야 한다는 압박도,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할 대상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를 저는 한동안 평안이라 불렀습니다. 고통이 줄어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나아진 삶에 도달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고요는 오래도록 같은 얼굴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이라고 부르기에는 지나치게 조용했고 허무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어딘가에 기대지 못한 채 떠있는 듯한 느낌이 남았습니다. 욕망이 줄어든 만큼 마음을 붙잡고 있던 생각들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그 비어 있음이 곧 편안함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생각할 대상이 없다는 사실은 휴식이 아니라 오히려 의식이 머물 곳을 잃은 상태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고요와 평안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했습니다. 욕망이 사라졌다고 믿었던 마음은 사실 방향을 잃고 잠시 멈춰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움직임이 줄어든 자리에 남은 것은 자유가 아니라 설명되지 않는 정지였습니다. 저는 이 상태를 아직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마음이 쉬고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설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고요 속에서 점점 또렷해지는 것은 이 상태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는 조용한 예감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요는 처음에는 아무 문제도 없는 상태처럼 보였습니다. 마음이 조용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차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불편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시 욕망이 고개를 든 것도 아니었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초조함이 미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은 예상보다 쉽게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 없고 바라야 할 대상도 없을 때 마음은 오히려 자신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중은 차분함이 아니라 이유 없는 긴장에 가까웠습니다. 생각할 대상이 사라지자 의식은 스스로를 붙잡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사소한 감각들마저 과장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불편함을 외면하려 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과정일 것이라 생각하며 애써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외면할수록 마음은 더 분명하게 반응했습니다. 고요 속에서 드러나는 불안은 소란스럽지 않았기에 오히려 더 오래 남았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이유를 갖지 않았고 그래서 쉽게 설명되지도 해소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불안은 무엇을 원해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비롯된 감각이었습니다. 마음은 늘 어떤 대상을 향해 움직이는데 익숙해져 있었고 그 움직임이 멈추자 스스로를 지탱할 방식을 잃었습니다. 욕망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평정이 아니라 의식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불확실함이었습니다. 점점 저는 이 상태가 단순한 과도기가 아니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고요는 휴식이 아니라 시험이었고 욕망이 줄어든 뒤의 마음은 오히려 더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욕망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불안이 이제는 아무 가림 없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 속에서 마음은 처음으로 붙잡을 대상 없이 존재하는 자신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이 고요를 더 이상 평안이라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쉬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무 방향도 가지지 못한 채 멈춰 서 있다는 감각에 가까웠습니다. 욕망이 사라지면 자유로워질 것이라 믿었지만 자유는 움직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그때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상태는 생각보다 가벼운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짐을 내려놓은 느낌이 아니라 발을 디딜 바닥이 사라진 것과 비슷했습니다. 마음은 더 이상 무엇을 피하거나 좇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머물 곳을 찾지도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찾아온 것은 평정이 아니라 텅 비어 있음에 대한 자각이었습니다. 이 공백은 단순한 휴식과는 달랐습니다. 쉬고 있다는 감각에는 돌아갈 곳이 있지만 이 상태에는 그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마음은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조차 명확히 알지 못한 채 그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고요했지만 안정적이지 않았고 차분했지만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때 비로소 욕망이 사라진 뒤에도 삶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도 시간은 흐르고 의식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삶을 견디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은 무엇에 기대어 이 시간을 통과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불안과 함께 조용히 남았습니다. 이제 분명해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욕망이 줄어든 상태를 완성이라 부를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통과해야 할 지점에 불과했습니다. 마음은 이 공백을 채우려 애쓰기보다 먼저 이 상태가 무엇인지 정확히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다음 단계에서 마주하게 될 허무의 얼굴을 피하지 않게 하는 준비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공백을 오래 바라보고 나서야 저는 그 상태에 하나의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비어있다는 감각이 아니라 의미가 빠져나간 자리에서 느껴지는 허전함이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더 이상 중립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저는 그 흐름 속에 있었지만 그 흐름을 견인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마음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상태에서 이 하루는 왜 계속 이어지고 있는가? 질문은 크지 않았고 격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쉽게 흘려보낼 수 있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들은 사라지지 않았고 마음 깊은 곳에 잔잔히 남아 점점 무게를 더해갔습니다. 허무는 갑작스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공백 위에 서서히 쌓여갔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상태가 길어질수록 그 상태를 견디게 하던 최소한의 이유마저 흐려졌습니다. 예전에는 고통이 있었고 그 고통은 이유가 되었습니다. 견뎌야 할 무언가가 있었기에 하루는 분명한 윤곽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견뎌야 할 이유조차 흐릿해졌습니다. 이 허무는 슬픔과도 달랐습니다. 눈에 띄는 감정이 아니었고 감정을 드러내게 하는 계기도 없었습니다. 다만 마음 한켠에서 이 상태가 계속되어도 괜찮은지 묻는 조용한 의문이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살아있음은 분명했지만 그 살아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허무를 밀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욕망을 잃은 마음은 다시 무언가를 붙잡는 일에 조심스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 감각이 무엇인지, 왜 이 지점에서 나타났는지를 가만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분명해진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 허무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욕망 이후의 마음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식은 허무를 두려움이 아닌 사유의 대상으로 바꾸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허무를 오래 바라보다 보니 그것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감각은 우연히 생겨난 감정이 아니라 마음의 작동 방식이 만들어낸 결과에 가까웠습니다. 욕망이 사라진 자리에 평정이 오지 않은 이유도 바로 그 구조 안에 있었습니다.
마음은 본래 어떤 대상을 향해 움직이도록 길들여져 있었고, 그 움직임이 멈추자 자연스럽게 방향 상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욕망은 단지 무언가를 원하게 만드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식의 지속성을 부여하는 장치였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있든, 그 대상이 크든 작든, 마음은 그 방향을 기준으로 하루를 조직해 왔습니다. 기대와 실망, 기다림과 회피 같은 감정들은 모두 그 방향성 위에서 발생했습니다. 욕망이 사라지자 그 모든 구조가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로 남은 것이 허무였습니다. 허무는 삶이 무의미하다는 선언이 아니라 의미를 생성하던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전에는 고통조차 의미를 가졌습니다. 괴롭다는 사실은 아직 도달하지 못한 어떤 지점을 전제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전제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도달해야 할 지점이 없으니 현재는 더 이상 통과 지점으로 기능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음은 스스로를 설명할 언어를 잃습니다. 왜 이 시간을 보내는지, 무엇을 위해 견디는지에 대한 질문은 남아있지만 그 질문을 붙들 이유는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허무는 슬픔보다도 더 무력한 감각으로 남습니다. 울고 싶지도 벗어나고 싶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머물고 싶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이 구조를 이해하면서 허무에 대한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제거해야 할 오류가 아니라 욕망 이후에 마음이 맞닥뜨리는 논리적인 결과였습니다. 이 감각을 부정하거나 덮어두려 할수록 마음은 다시 의미를 가장한 욕망을 만들어내려 할 뿐입니다. 허무를 그대로 바라보는 일은 이 구조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결심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다음 단계의 사유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허무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 감각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달라진 점이 하나 있다면 더 이상 그것을 밀어내려 애쓰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이 상태를 벗어나야 할 문제로 여겼지만 이제는 잠시 머물러도 괜찮은 지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허무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지나가야 할 자리라는 생각이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그 비어 있음이 곧 위협으로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상태가 반드시 결핍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서서히 체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사라진 뒤에도 의식은 남아 있었고 그 의식은 여전히 세상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의미가 흐릿해졌을 뿐 존재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하나의 태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허무를 채우려 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새로운 욕망으로 이 공백을 덮지 않고 의미를 급히 만들어내지도 않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허무를 견디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것을 성급히 없애려 할 때마다 마음은 다시 같은 구조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백을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이 선택은 적극적인 결단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서두르지 않겠다는 다짐에 가까웠습니다. 허무 속에서도 시간은 흐르고 생각은 오르내리며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붙잡았습니다. 삶은 욕망이 있을 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의식은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낸다는 점을 말입니다. 허무는 여전히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두려움의 이름이 아니라 사유의 시작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 상태를 통과한 뒤에야 욕망 없는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비로소 가능해질 것임을 예감하며 저는 이 고요한 지점에 잠시 머물기로 했습니다. 허무를 그대로 두기로 마음먹은 뒤에도 마음은 가만히 머물러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채우지 않겠다는 선택은 잠시 가능했을 뿐 시간이 흐르자 서서히 불편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불편함은 분명한 형태를 갖추지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다시 붙잡아야 할 것 같다는 압박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생각들이었습니다. 이 상태에도 이름을 붙여야 하지 않을까, 이 시간을 설명할 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사소한 충동들이었습니다. 허물을 허물하고만 두기에는 마음이 너무 오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감각이 지속되었습니다. 의미를 만들고 싶다는 욕구는 다시 무언가를 욕망하고 싶다는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충동을 경계하면서도 동시에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허물을 견디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왜 마음은 이 상태를 오래 유지하지 못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미를 만들어내려는 시도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식은 본래 어떤 대상에 기대어 자신을 확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음은 생각보다 훨씬 견디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고통이 있을 때 마음은 저항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고, 욕망이 있을 때는 방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허무 속에서는 그런 선택조차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움직이지도 완전히 멈추지도 못한 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만들고 싶어지는 충동은 자연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이 시간을 통과하는 이유를 설정하고 이 상태를 설명할 언어를 찾고 허무마저 하나의 단계로 정리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도는 늘 같은 질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해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다시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회피인가? 이 질문을 품은 채 저는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의미를 만들고 싶은 마음을 곧바로 따르지도 억누르지도 않은 채 그 충동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에 대한 다음 사유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의미를 만들고 싶어지는 충동을 조금 떨어져 바라보자 그 이유가 서서히 분명해졌습니다. 이 불편함은 감정의 문제라기보다 의식의 작동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마음은 본래 어떤 대상을 향해 있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생각은 언제나 무언가에 닿아야 이어지고 감각은 대상이 있을 때만 또렷해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의식은 자신을 지탱할 고리를 찾지 못합니다. 고통이 있을 때는 그 고통이 대상이 되었고, 욕망이 있을 때는 그 욕망이 의식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허무 속에서는 붙들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때 마음은 자신을 확인할 방법을 잃고 그 상실이 불안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상태는 종종 고통보다 더 견디기 어렵게 느껴집니다. 고통에는 저항할 수 있는 방향이 있지만 아무것도 없음에는 맞설 지점이 없습니다. 마음은 싸울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정면 대면이 의식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의식은 지속성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과 내일을 연결해 줄 이유, 지금의 상태가 다음으로 이어진다는 감각이 있을 때 마음은 안정됩니다. 그러나 허무는 이 연결을 끊어놓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을 때 의식은 자신이 정지된 것처럼 느낍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마음을 비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불안해하는 것은 의지의 부족이 아니라 의식의 본성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의미를 만들고 싶어지는 충동은 약함이 아니라 작동하려는 의식의 마지막 몸짓처럼 보였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나자 허무에 대한 태도가 다시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 상태를 억지로 견디거나 성취해야 할 과제로 삼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무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의식의 구조를 가장 정직하게 드러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식은 채우지 않겠다는 선택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를 조금은 부드럽게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대상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나니
채우지 않겠다는 선택이 왜 그렇게 무거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의미를 만들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는 일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작동 방식을 거슬러 서는 일이었고, 그렇기에 더욱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허물을 다시 욕망으로 덮지 않겠다는 선택은 결핍을 방치하겠다는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결핍을 결핍으로 인정하겠다는 태도였습니다. 의미 없는 상태를 억지로 설명하지 않고 방향 없는 시간을 서둘러 목적지로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이 절제는 고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긴장을 동반합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작은 대상을 제안해 왔습니다. 이것만이라도 붙잡아 보자는 생각, 이 상태를 정당화할 말 한마디쯤은 괜찮지 않겠느냐는 유혹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제안은 결국 다시 의식을 이전의 구조로 돌려놓으려는 시도처럼 느껴졌습니다. 채우는 순간 허무는 사라지겠지만 그 자리에 또 다른 욕망이 자리 잡을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택을 완성으로 여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채우지 않는 상태는 도달해야 할 이상이 아니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이 상태를 오래 붙잡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채우고 싶어질 때마다 그 충동을 알아차리는 것이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절제는 결과가 아니라 반복되는 인식에 가까웠습니다. 이 인식 속에서 마음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의미를 만들어내려 서두르지 않았고, 그렇다고 허무에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 상태가 계속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욕망이 사라진 자리에 곧바로 평정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이 장에서 제가 도달한 가장 현실적인 결론이었습니다. 이제 마음은 다음 질문을 향해 천천히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더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덜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될 또 다른 형태의 자유를 조용히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더 이상 채우지 않겠다고 마음이 기울어진 뒤에도 삶은 즉시 다른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히 달라진 점이 있다면 마음이 예전처럼 무엇을 더 가져야 한다는 요구에 서둘러 반응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욕망이 떠오르더라도 곧바로 붙잡지 않고 그 감각이 지나가도록 두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덜 가지려는 태도는 결심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허물을 견디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결과에 가까웠습니다. 더 많이 붙잡을수록 마음이 다시 복잡해진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겪은 뒤에야 마음은 스스로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욕망을 줄인다는 것은 의지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반복된 경험 끝에 구조를 이해하고 나서 따르게 되는 흐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태도는 비워내는 행위와는 달랐습니다. 무엇을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강박도 없었고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칙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전보다 조금 덜 기대하고 조금 덜 실망하며 조금 덜 흔들리는 상태를 허락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음은 더 이상 최대치를 향해 움직이지 않았고 그 결과 사소한 변화에도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덜 가지려는 상태는 삶을 단순하게 만들었지만 반드시 가볍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편함은 남아 있었고 때로는 다시 채우고 싶은 마음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충동은 예전처럼 압도적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이제 그 움직임을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졌습니다.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었습니다. 극적인 결단도 분명한 전환점도 없었습니다. 다만 마음이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조금 낮아졌고 그 낮아진 기준 덕분에 삶은 덜 긴장된 상태로 이어졌습니다. 덜 가지려는 태도는 성취가 아니라 조정에 가까웠고
이상이 아니라 현실에 더 가까운 선택처럼 자리 잡아갔습니다. 그렇게 마음은 조심스럽게 하나의 가능성을 향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욕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 욕망에 끌려가지 않는 삶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다음 사유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조용한 신호처럼 마음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덜 가지려는 태도가 자리 잡자 마음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욕망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욕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나타나는 순간을 조금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욕망이 곧 행동으로 이어졌다면 이제는 그 사이에 짧은 간격이 생겼습니다. 그 간격 속에서 마음은 잠시 머물며 이 감각이 정말로 따라가야 할 것인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욕망은 여전히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더 편해질 것 같고 이것만 이루면 지금의 상태가 나아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설득은 예전처럼 절대적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이미 여러 차례 같은 약속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충족은 오래 머물지 않았고 그 뒤에는 늘 또 다른 요구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마음은 욕망을 억누르기보다 그 흐름을 관찰하려 했습니다.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불편하다고 해서 즉시 벗어나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인식이 조금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덜 가지려는 태도는 욕망을 제거하는 일이 아니라 욕망과의 거리를 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조정은 생각보다 많은 주의를 필요로 했습니다. 욕망은 크지 않은 형태로 아주 일상적인 모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작은 기대, 사소한 비교, 무심한 상상이 다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마음은 이전처럼 쉽게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이 감각이 지나가도 삶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이미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덜 가지려는 선택은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각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욕망에 쫓기지 않게 되자 이전에는 스쳐 지나가던 감정의 미세한 변화들이 또렷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쁨도 불편함도 과장되지 않은 크기로 다가왔고 그 덕분에 마음은 자신을 조금 더 정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안정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질문을 불러왔습니다. 욕망을 줄였다고 해서 삶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덜 가지는 태도는 하나의 방향일 뿐 그 자체로 목적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마음은 이제 이 태도가 어디까지 나를 데려갈 수 있는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덜 가지려는 태도가 반복될수록 마음은 그 상태를 하나의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더 얻었을 때보다 무엇을 덜 요구했을 때 마음이 덜 흔들린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충족은 여전히 순간적으로 달콤했지만 그 뒤에 남는 여운은 짧았습니다. 반면 욕망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본 시간은 길게 남아 마음을 조용히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이 기준은 삶을 극적으로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선택의 순간마다 마음이 이전처럼 쉽게 과열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압박이 느슨해지자 삶은 덜 조급한 속도로 흘렀습니다. 덜 가지려는 태도는 포기가 아니라 불필요한 긴장을 내려놓는 방식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이 태도가 항상 유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다시 강한 욕망이 올라왔고 그때마다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그 흔들림이 실패처럼 느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욕망이 다시 나타난다고 해서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마음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이었고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덜 가지려는 삶은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갱신되는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은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또 어느 날은 쉽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 속에서도 한 가지는 유지되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 삶이 성립된다는 믿음이 더 이상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인식은 마음에 작은 여유를 남겼습니다. 삶이 늘 최대치를 요구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감각, 지금의 상태가 불완전하더라도 견딜 수 있다는 감각이 서서히 자리 잡았습니다. 덜 가지려는 태도는 삶을 비워내는 일이 아니라 삶이 요구하는 무게를 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마음은 조금 다른 질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덜 가지며 살아가는 이 상태에서 과연 평안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욕망을 줄인 뒤에도 남아있는 삶의 결은 무엇이며 그 결 위에서 마음은 어떤 식으로 머물 수 있는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마지막 장에서 다루게 될 사유를 조용히 불러내고 있었습니다. 덜 가지려는 태도가 익숙해지자 마음은 자연스럽게 다음 상태를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욕망이 줄어들었고 이전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었으니 이제는 평안이 찾아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평안을 기다리는 순간 그것 또한 또 하나의 욕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평안조차 붙잡으려 하면 다시 긴장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려 애썼던 시간들 속에서 마음은 원하지 않음마저 목표로 삼을 때 얼마나 쉽게 스스로를 몰아붙이게 되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평안에 대한 기대는 희미해졌고 대신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태도가 남았습니다. 이 상태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고요했지만 완전히 편안하지는 않았고 안정적이었지만 여전히 미세한 흔들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그 흔들림은 문제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이제 불완전한 상태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오류는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욕망을 줄이고 허물을 견디고 덜 가지는 태도를 반복한 끝에 남은 것은 확신이 아니라 익숙함이었습니다. 삶이 늘 명확한 의미를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익숙함, 마음이 항상 충족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감각이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 감각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이전보다 훨씬 현실적이었습니다. 마음은 더 이상 어떤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평안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한 것도 아니었고 여전히 흔들린다고 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상태가 계속 변하며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은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욕망을 줄인 뒤에도 남아있는 이 미묘한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평안을 완성으로 삼지 않으면서도 이 삶을 견디고 머무를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아직 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감각과 함께 다음 사유를 향해 조용히 열려 있었습니다. 평안을 기대하지 않기로 한 뒤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얻어야 이 상태가 완성될지 묻지 않게 되자 생각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감각이 남았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하루의 흐름, 의미를 요구하지 않는 시간의 반복이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이때 마음은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족하지 않아도 괜찮고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견딜 수 있다는 감각이 서서히 자리 잡았습니다. 평안은 도달해야 할 상태가 아니라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는 범위에 머무는 태도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고요를 유지하려 애쓰지 않자 오히려 마음은 고요에 가까워졌습니다. 불편함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때로는 이유 없는 답답함이 올라왔고 다시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마음은 즉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감각이 지나가도 괜찮다는 사실을 이미 여러 번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불편함을 제거해야 할 문제로 보지 않고 함께 지나가는 현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삶을 무감각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감각은 더 명확해졌습니다. 작은 소리, 사소한 움직임, 별다를 것 없는 순간들이 지나치게 해석되지 않은 채 마음에 머물렀습니다.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니 감각은 있는 그대로 다가왔고, 그로 인해 마음은 덜 소모되었습니다. 마음은 이제 스스로를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가 옳은지 충분한지 따지지 않게 되자 비교와 평가도 자연스럽게 약해졌습니다. 삶이 하나의 답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그 질문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화는 조용히 모습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충만함도 완전한 안정도 아니었지만 견딜 수 있는 상태로 머무는 힘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 힘은 눈에 띄지 않았고 쉽게 설명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마음이 더 이상 자신을 밀어붙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마지막 사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바탕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상태에 도달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욕망을 줄이고 허물을 견디며 덜 가지는 태도를 반복한 끝에 남은 것은 성취가 아니라 습관에 가까운 자세였습니다. 무언가를 완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옅어지자 삶은 이전보다 덜 무거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음은 비로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두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기쁘지 않아도 괜찮고 만족스럽지 않아도 견딜 수 있다는 감각이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평화는 특별한 감정이 아니라 감정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범위에 머무는 힘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마음을 다그치지 않자 오히려 마음은 스스로 균형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불완전함은 남아 있었습니다. 때때로 욕망은 다시 고개를 들었고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흔들린다는 사실 자체가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이자 마음은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완전함이 아니라 회복 가능성이 이 상태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삶은 여전히 의미를 요구하지 않는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의미함이 공허로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아도 이 시간을 통과할 수 있다는 감각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더 이상 이유를 찾지 않고도 하루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욕망 이후의 마음은 하나의 방식으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채우지 않으려 애쓰지 않고 비우려 애쓰지도 않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주어진 감각과 시간을 과장하지 않은 채 받아들이는 태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태도는 조용했고 눈에 띄지 않았지만 이전보다 훨씬 지속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삶이 반드시 만족스러울 필요는 없으며 평안이 늘 분명할 필요도 없다고. 다만 이 상태를 지나칠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마음은 더 이상 도착지를 바라보지 않은 채 이 자리에서 조용히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음은 더 이상 서두르지 않습니다. 무엇을 얻어야 한다는 요구도 어디까지 가야 한다는 기준도 희미해졌습니다. 욕망은 여전히 나타나지만 그것이 삶의 방향을 전부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허무 또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허무는 더 이상 마음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다만 함께 지나가는 감각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 여정에서 분명해진 것은 하나였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고통을 없애는 방향으로만 평안에 이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욕망을 줄이고 의미를 내려놓고 공백을 견디는 과정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다른 힘을 갖게 됩니다. 그 힘은 행복을 보장하지 않지만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삶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날이 더 많고 이유 없이 흔들리는 순간도 반복됩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은 그 불완전함을 곧바로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이 상태도 지나갈 수 있다는 감각, 다시 조정할 수 있다는 믿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마음은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욕망 없는 삶이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욕망에 끌려가지 않는 순간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순간들 속에서 마음은 잠시 숨을 고르고 삶은 과도한 무게를 내려놓습니다. 그 짧은 여유들이 쌓여 견딜 수 있는 하루를 만들어줍니다. 이 이야기는 해답을 주기 위해 쓰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욕망 이후의 마음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그 얼굴을 피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록이었을 뿐입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의 마음에도 설명하기 어려운 공백이나 흔들림이 있다면 그것이 잘못된 신호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마음 역시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지점에 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은 오늘도 완성되지 않은 채로, 그러나 무너지지도 않은 상태로 이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삶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